이 소녀는 트럭님에게 치였습니다. 그 순간 한 여신이 나타나 그를 검과 마법의 세계로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힘이 단 한 방으로 거대한 몬스터를 쓰러뜨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5살 때조차 그는 어떤 몬스터든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이르기 전 장면은 한 침실의 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소년이 어릴 적부터 그의 삶의 일부였던 만화책 더미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이야기 중 하나를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는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인공은 너무나도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외모 속에 숨겨진 힘을 가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는 자들을 동경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이 신비롭게 강력한 캐릭터 중 하나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몇 년에 걸쳐 그는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들을 돕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수레를 밀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게가 사라져 수레를 쉽게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힘이 들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벽 뒤에 숨어 그는 만족스럽게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는 충분히 도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10년간의 일상을 유지하며 다음날 누구를 도울지 계획하며 떠났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한 순간 그는 8톤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는 낯선 곳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일어서서 사고를 당했다고 확신하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한 여성의 목소리가 이곳이 검과 마법의 세계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앞에 날개 달린 여인이 떠오르며 순수한 영혼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그 세계의 여신 헤르시아라고 소개하며 그를 되살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지 물었습니다. 헤르시아는 그가 인정을 구하지 않고 돕는 드문 사람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신들이 그의 행동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여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해도 신들을 속일 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헤르시아는 잠시 동안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예상했던 대로 그를 재미있다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웅, 마왕, 드래곤, 심지어 강력한 지배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숨진캐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고 여신은 그 약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숨겨진 힘을 가진 캐릭터가 되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행에 항상 무언가 빠져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몰래 사람들을 부채질해 시원하게 해주고 아무도 모르게 거리를 청소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사소해서 진정한 숨진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숨겨진 힘을 가진 캐릭터는 눈에 띄지 않다가 필요할 때 엄청난 힘을 드러내 주변 모두를 그 힘에 감탄하게 만듭니다. 여신은 마침내 그가 압도적인 힘을 가졌지만 숨겨지고 무시당하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운명을 선언하며 헤르시아는 그가 이 새로운 세계에서 평민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힘은 어떤 영웅, 마왕 또는 드래곤의 힘을 능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힘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 조건을 듣고 얼어붙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항의를 무시하며 여신은 그의 고독한 길에 평화가 있기를 빌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그는 여신이 소원을 들어주는데 끔찍하게 서툴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늑대 무리가 그의 앞에 나타났지만 그는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거대한 늑대와 마주하며 자신이 이 지역에서 가장 강하다고 선언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늑대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결과를 관찰하며 이 힘이 얼마나 상쾌한지 중얼거립니다. 물이 우두머리가 일어나자 그는 늑대가 5마리뿐이 아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빠른 속도로 도망칩니다. 그는 그 빠른 탈출을 보며 감탄합니다. 지켜보면서 그는 몬스터들만이 자신의 힘을 알아챌 경우에는 심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늑대는 공격을 받고 땅으로 내동댕 잊혀집니다. 그는 동물에게 다가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곧 남아있는 모든 늑대를 막기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냥이 끝난 후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근처에 더 이상 몬스터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9살의 환생자 유리아는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다가가자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어디 갔었냐고 묻자 그는 배가 아팠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가 약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지 말고 뭔가 말을 했어야 했다고 꾸짖습니다. 그녀는 근처의 늑대 무리에 대해 상기시키고 그는 그저 사과합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에게 돌아서서 늑대가 거의 없어서 농사일이 수월했다고 말합니다. 한 소년이 그것은 모두 신부님의 기도 덕분이며 그래서 농사가 더 쉬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늑대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한 남자가 경멸하며 그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는 고아들에게 혼자 돌아다니지 말라고 소리치며 그를 땅에 내동댕이 칩니다. 소녀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갑니다. 남자는 그를 거두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고 약하다고 모욕합니다. 그의 친구가 다가와 괜찮냐고 묻습니다. 땅에 누운 채 유리아는 들키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사과합니다. 원장은 그가 몬스터들을 해치웠다고는 상상도 못한 채 모두에게 빗자루를 들고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노래를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늑대에게 던져질 것이라고 위협했고 유리아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숨진캐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은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노래합니다. 그들은 원장이 돌봐주기 때문에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빗자루질을 합니다. 빗자루질을 하는 동안 유리안과 소녀들은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준다고 노래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며 그들의 노력에 얼마나 보답하고 싶은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집 없는 고아들을 거두어준 원장의 친절함을 칭찬합니다. 한 여인이 남편에게 아이들을 위해 닭 한 마리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나중에 닭고기와 음료가 있는 푸짐한 식사가 식탁에 차려집니다. 원장은 닭다리 2개를 먹으며 즐깁니다. 다른 구석에서는 접시에 감자만 가득합니다. 유리아는 자기 앞의 음식을 관찰합니다.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 있고 그는 왜 감자밖에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한 소녀가 아주머니가 기부한 닭고기를 왜 받지 못했는지 묻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소년이 그녀에게 밖에서 굽는 것보다 낫다며 조용히 먹으라고 말합니다. 유리아는 원장을 향해 짜증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빨간 머리 소녀가 모두의 주목을 끌고 오늘의 특별 메뉴를 발표합니다. 아이들은 그녀가 달걀을 가져온 것을 보고 놀라며 주위로 모여듭니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서 몰래 가져왔다고 설명하며 빨리 먹거나 감자와 섞어 먹자고 제안합니다. 무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고 그들 중 한 명은 바로 달걀을 먹겠다고 선언합니다. 유리아는 군침을 흘리며 음식을 쳐다봅니다. 소녀는 그에게 자신의 달걀을 건네주어 그를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그가 너무 말랐고 계속 그러면 원장이 그를 버릴 것이라고 말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절하며 그녀에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가 달걀이 상할 것이라며 그에게 억지로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배에서 나는 큰 소리가 순간을 깨고 그녀는 그의 팔을 잡습니다. 놀라서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그를 쳐다봅니다. 그는 그저 웃으며 그녀에게 먹으라고 고집합니다. 유리아는 이 세계에 처음 왔을 때를 회상하며 배고프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자신이 멸시받는 고아로 어떻게 취급받았는지 기억합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의 몸은 땅에 세게 내동댕이 쳐집니다. 한 상인이 손님들을 쫓아낸다며 그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고아의 삶은 매우 힘들었기에 남자는 다시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아무도 그를 변호해주지 않았고 적대감은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는 땅에 누워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한 소녀가 그를 발견하고 그 역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엘라라고 소개하며 따라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원장이 잔인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곳에는 음식과 쉴 곳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아는 모든 말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의 배에서 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그녀는 그를 원장에게 데려가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관찰했습니다. 엘라는 남자아이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얼마나 친절한지 깨달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그는 친구에게 달걀을 건네줍니다. 그는 그녀의 입에 한 조각을 넣어주며 마법 학원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곳에서는 그녀가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자기들도 가고 싶다고 외칩니다. 엘라는 모두를 껴안고 함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무리는 그들이 먹게 될 맛있는 음식을 꿈꾸며 신나게 축하합니다. 유리아는 힘든 노동 대신 모두가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떠나는 날까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자고 제안합니다.
갑자기 원장이 좋은 소식이 있다며 아이들을 밖으로 부릅니다. 그는 엘라가 입양되었다고 밝히며 모두에게 축하해달라고 말합니다. 유리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꼼짝 않고 서 있습니다. 엘라는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아이들은 기쁘지만 그녀를 부러워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원장은 이어서 더 좋은 소식을 발표하며 유리안을 부릅니다. 그는 유리안이 늑대 신의 제물이 될 것이라며 그를 축하합니다. 엘라는 그가 자신이 입양되면 유리안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이건 약속과 다르다며 소리치며 그를 가로막습니다. 남자는 소년에게 돌아서서 늑대 무리가 왜 사라졌는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유리아는 안다고 말하지만 원장은 그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늑대 신에게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늑대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유리안이 작고 약해서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의 희생이 마을을 구할 것이며 모두가 그를 축하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엘라는 원장의 이름을 비명처럼 부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유리안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주먹이 그녀를 향해 날아옵니다. 남자는 상품이 손상될 수 없다며 마지막 순간에 주먹을 멈춥니다. 그날 이후로 엘라는 다시는 그 말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은 유리안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제물로 바쳐질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 후 그는 유리안을 제외한 모두에게 빗자루를 들고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홀로 남은 소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몰래 늑대신을 처리하고 숨겨진 여정을 떠날까 생각합니다. 갑자기 한 목소리가 그를 부르고 그는 돌아섭니다. 그는 문 앞에 있는 형체를 알아봅니다. 엘라가 그를 부르며 나타납니다. 유리아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녀는 그의 머리에 있는 화관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그와 똑같이 보이도록 한 자신의 새머리 스타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그럴 시간이 없다며 그녀의 말을 끊고 빨리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말라서 자기 옷이 잘 맞을 것이라고 말하며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합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옷을 바꿔 입는 이유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묻습니다. 엘라는 주저없이 자신이 그를 대신해 제물이 될 것이라고 밝힙니다. 유리아는 그녀가 그것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차분한 미소와 함께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도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고백을 소화하려 했으며 그녀를 쳐다봅니다. 엘라는 그를 만났을 때 남동생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그를 특별히 돌보고 싶었습니다. 유리아는 모든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남동생이 다시 떠나는 것을 볼 수 없다며 가능한 한 멀리 도망가라고 애원합니다. 혼자 도망가라는 생각에 그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는 함께 탈출하자고 제안하며 왜 그렇게 재물이 되려고 고집하는지 묻습니다. 엘라는 어른들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쉽게 잡힐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계획이 있다며 원장이 자기 머리를 보는 즉시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성을 잃으면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려서 유리안에게 탈출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에 있는 화관을 만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것을 자신에게 씌우고 자신을 대신해 살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유리안은 입양 가는 곳이 안전하지 않으며 그녀가 차라리 자신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먹을 꽉 쥡니다. 갑자기 원장이 칼을 들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엘라를 쳐다보며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습니다. 칼날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꾸준히 빛납니다. 그들 둘 다 그를 쳐다보고 엘라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남자는 그녀를 귀중한 상품이라고 부르며 머리채를 잡습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는 그녀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불평하고 유리아는 마비된 채 지켜봅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내면에 담긴 힘을 해방합니다. 강렬한 빛이 그의 눈을 가득 채우며 주변의 에너지를 반사합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가져가며 힘의 해방에 심장이 반응하는 것을 느낍니다. 유리아는 여신이 내린 저주를 떠올리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그의 힘이 드러나는 순간 심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그녀의 경고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집니다. 한편 원장은 엘라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그녀의 머리에 있는 화관에 고정됩니다. 뒤틀린 미소를 지으며 그는 그녀도 남동생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고 싶냐고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잔인하게도 그는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늑대신이며 그녀의 남동생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냉정하게 그는 그 일이 일어난 후 그것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설명합니다. 남자는 비극적일지라도 고아들이 마을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영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소년을 조롱하며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좋다고 믿으며 끝까지 친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엘라를 안고 웃고 그녀가 팔에서 축 늘어지자 만족스럽게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리아는 그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원장은 칼을 휘두르며 그에게 돌아서서 그의 친구가 죽었다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발표합니다. 그는 항상 그를 걱정해주던 엘라였다고 상기시킵니다. 그는 곧 그를 그녀 곁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 유리아는 그녀를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대화들,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가 항상 그를 보호해주던 방식. 그녀가 어떻게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지, 그는 왜 아직 망설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하며 그를 쳐다본다. 소녀는 여신의 기억에 잠긴 채 등을 돌린다. 그녀는 왜 아직도 숨은 실력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물었었다. 그녀는 영웅이나 마왕이 되는 것이 더 간단하지 않겠냐며 사실은 주목받고 싶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유리아는 영웅과 마왕은 인간이나 마족을 위해 힘을 쓴다고 대답했다. 여신은 조용히 들었고 그는 그런 생각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현재 소녀는 마침내 결심한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한다. 한 번의 동작으로 그는 공격을 날린다. 그 일격은 원장을 정통으로 가격한다. 에너지는 건물을 꿰뚫고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엘라의 몸이 충격에 의해 튕겨나간다. 유리아는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는다. 그는 절박하게 그녀를 부른다. 그녀가 기침하자 그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자 그의 눈이 커진다. 그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외치자 그녀는 희미한 중얼거림으로 답한다. 유리아는 다시 엘라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자 그는 손에 에너지를 모아 치유 능력을 발동시킨다. 그녀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한다. 너무 늦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하지만 그녀를 안고 있을 때 저주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 되살아난다. 그의 시선은 파괴된 지평선에 머문다. 단호한 목소리로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힘의 폭발 후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원장을 보며 갑자기 그 이유를 깨닫는다. 적들이 그의 힘을 깨닫기 전에 제거한다면 저주는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숨겨진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주인공이 탄생한다. 여신 헤르시아 덕분에 유리아는 새로운 세상에서 깨어난다. 그 원장으로부터 엘라를 구한 지 4년이 지났다. 숲 한가운데서 그는 거대한 괴물과 마주한다. 그는 앞의 생명체를 미동도 없이 경계하며 마주한다. 괴물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재며 그를 지켜본다. 순간 그는 오늘 아침 우유를 마시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았다고 큰 소리로 불평한다. 그는 13살의 평균 키가 얼마일지 궁금해한다. 괴물은 돌진하여 파괴적인 일격을 가하려 한다. 순식간에 괴물은 쓰러져 땅에 떨어진다. 유리아는 돌아서서 나무들 사이에 미동도 없는 괴물을 본다. 그는 나뭇잎으로 덮인 땅에 쓰러진 괴물을 관찰한다. 그는 녹용을 먹으면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될지 궁금해한다. 큰 건물 앞에서 한 목소리가 엘라와 유리안을 부른다. 그들에게 마법학교 입학시험을 볼 나이가 되었다고 알려준다. 그들을 거두어준 알렌 수녀는 시험 준비를 잘했는지 묻는다. 다른 아이들이 행운을 빌어주자 엘라는 자기 덕분에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한다. 수녀는 주님께서 원장을 데려가시고 그들 둘을 살려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신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들은 감사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하겠다고 약속한다. 마법학교는 그 낡은 고아원에서 태어난 꿈이었다. 하지만 유리안에게는 그곳을 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지난 4년은 지루했고 몰래 괴물을 사냥하는 데만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멸시받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는 판타지 세계가 모두에게 과소평가받는 주인공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것에 진심으로 흥분하고 있다. 마침내 그들은 왕족이 괴물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인 왕립 마법학교에 도착한다. 시험 당일 크리스라는 이름의 귀족은 이풍당당한 정문을 감상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응시자들을 가늠한다.
그는 대부분이 자신처럼 귀족의 상징인 파란색 브로치를 달고 있는 것을 알아챈다. 갑자기 특정 응시자를 발견하고 그의 눈이 커진다. 그는 그녀의 옷에 달린 붉은 브로치를 보고 그녀가 왕가의 공주일지 궁금해한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이 시험이 아무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시선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크리스는 다가오는 유리안과 엘라를 발견하고 둘 다 브로치를 달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아챈다. 유리안은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에 웃기 시작한다. 크리스가 다가와 그런 미천한 것들이 감히 마법학교에 들어올 꿈을 꾸느냐고 묻는다. 다른 귀족들도 조롱에 가세하고 그들 중 한 명은 둘이 글이나 읽을 줄 아는지 묻는다. 다른 한 명은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경험하고 싶었던 상황이었기에 유리안은 흥분한다. 짜증이 난 엘라는 분노를 억누르며 귀족들에게 쏘아붙인다. 그녀는 곧 떠나려 하지만 유리안의 목소리가 그녀를 불러세운다. 엘라는 멈춰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그들이 사람보다 신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하고 크리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켜본다. 유리안은 서둘러 그녀를 따라가며 기다려달라고 부탁한다. 그 순간 한 목소리가 학교의 제29회 입학시험 시작을 알린다. 학장 메이지스는 학생의 의무는 검과 마법으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시험이 그들의 기본적인 검술과 마법 능력을 평가할 것이라고 알린다. 다른 학생들은 평민의 존재에 대해 수군거리며 그의 전투 능력을 의심한다. 눈을 가린 남자가 검술 시험의 교관인 가륜비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는 응시자들에게 앞에 있는 훈련용 검을 지불하고 지시한다. 그는 종이 한 장으로 뒤에 있는 관역을 베는 시범을 보인다. 응시자들은 먼 거리에서 보여준 정밀함과 힘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가륜비는 명단을 확인하고 첫 번째 응시자인 티온을 부른다. 흰머리의 소녀가 부름에 답하며 다가온다. 교관은 그녀의 자세를 잡아주고 준비가 되면 시작하라고 말한다. 티온은 관역을 한 번에 베지 못하면 실격되는지 묻는다. 가륜비는 응시자들의 실력에 대해 아무런 기대가 없으므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다. 그는 아직 아이들이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고 말을 맺는다. 티온이 훈련용 인형을 친다. 교관은 그녀가 반도 베지 못했다고 말하며 다음 이름을 부른다. 크리스가 앞으로 나와 관역을 반으로 벤다. 곧이어 라엘도 훈련용 인형을 두 동강 낸다. 가륜비는 명단을 확인하고 엘라를 부른다. 그녀는 대답하고 유리안 옆에 선다. 소녀는 반만 베면 되니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를 격려한다. 엘라는 짧은 미소와 함께 격려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녀는 관역 앞에 자리를 잡고 교관은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귀족들은 평민과 함께 시험을 보는 것이 굴욕적이라며 그녀를 조롱한다. 엘라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힘을 일격에 집중한다. 그녀는 4년 전 유리안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녀의 시선은 앞에 관역에 고정된다. 단 한 번의 일격으로 그녀는 훈련용 인형의 상반부 전체를 베어버린다. 가륜비 교관은 엘라가 벤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유리안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실력을 지켜본다. 응시자들은 그 일격의 충격에 놀라움을 표한다. 군중은 평민이 어떻게 처음으로 관역을 완전히 벨 수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경악한다. 엘라는 이제 자신이 유리안을 지킬 차례라며 그는 여전히 약하다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가륜비는 잠시 침묵하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석한다. 관역의 중앙에는 마법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모든 힘을 다해도 다른 어떤 응시자도 그것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관역을 베기 위해서는 마법으로 무기를 강화해야 했다. 소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해냈는데 이는 성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 교관은 그녀의 재능을 알아보고 다음 이름인 유리안을 부른다. 그의 앞에 훈련용 검이 땅에 꽂혀 있다. 유리안은 그것을 잡고 시험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 가륜비는 그가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허락한다. 그가 칼날을 휘두르자 그는 겨우 관역 표면에 흠집을 낸다. 교관과 응시자들은 침묵 속에서 결과를 지켜본다. 곧 귀족들 사이에서 약한 평민은 여전히 평민일 뿐이라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유리안은 다음 시험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미소 짓는다. 마법 시험을 위해 방 중앙에 새로운 관역이 놓인다. 기 교관은 마법 도구를 사용해 그것을 마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귀족 중 한 명이 마법을 시전할 줄 모른다고 인정하자 그녀는 침착하게 그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사용자의 제어 없이도 도구가 어떻게 물을 만들어내는지 시연한다.
그리고 그녀는 첫 번째 응시자가 크리스라고 발표한다. 크리스는 지팡이를 들어 관역을 향해 물줄기를 발사한다. 공격은 정확히 중앙을 마치고 교관은 그의 훌륭한 실력을 칭찬한다. 그의 친구들이 그를 열광적으로 축하한다. 기는 그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다음으로 유리안을 부른다. 그는 즉시 대답하고 엘라는 자신감 있게 그를 격려한다. 다가가면서 그는 마법 지팡이를 받기 위해 손을 내민다. 그는 자연스럽게 건네받은 물건을 잡는다. 그가 그것을 쥐는 순간 지팡이가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산산조각난다. 크리스는 평민이 귀족 앞에 서서는 안 된다며 그를 꾸짖는다. 유리아는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그를 쳐다본다. 엘라가 그의 이름을 외치고 교관은 응시자 간의 싸움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조각 하나를 집어들며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는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조각을 든다. 그는 이제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며 크리스에게 감사한다. 그는 부서진 지팡이로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한다. 그는 숨은 실력자라는 완벽한 역할을 위해 일부러 실패할 계획이다. 조각 끝에 소량의 에너지가 모인다. 그러나 그가 주문을 시전하려 할 때 엄청난 힘이 그의 방향으로 폭발한다. 유리아는 자신의 공격에 예상치 못한 힘에 경악한다. 엘라와 기 교관이 그 장면을 보고 다른 모든 응시자들도 그 결과를 지켜본다. 유리아는 방금 일어난 일에 할 말을 잃는다. 그는 금이 간 지팡이를 보고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응시자들은 예상치 못한 시험 결과에 혼란스러워한다. 기 교관과 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했으며 유리안을 쳐다본다. 크리스와 그의 친구들은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린다. 유리안은 자신의 만화의 힘 때문에 마법 도구가 부서진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도구 탓이라며 분명 불량품일 것이라고 소리친다. 크리스는 평민이 그런 물건을 손상시킬 리 없다며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몇몇 귀족들은 그 물건이 이미 낡아서 그의 차례에 우연히 부서진 것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유리아는 편리한 변명거리에 안도하며 크리스에게 감사한다. 그는 부서진 지팡이를 보며 자신의 힘에 비해 너무 약하다고 불평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연기를 계속하기로 결심하며 관역을 향해 돌아선다. 학장 메이지스는 마지막 시험으로 숲에서 3명씩 팀을 이루어 마법곰과 맞서는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는 괴물과 맞설 수 없다면 뛰어난 기술도 소용없다고 설명한다. 엘라는 마지막 시험에 들떠 유리안을 돌아본다. 그녀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섰으니 합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유리안은 열정적으로 동의하고 한 목소리가 팀 배정을 발표한다. 같은 목소리는 같은 표식을 가진 응시자들이 모여 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알린다. 엘라는 가슴에 나타나는 상징을 알아챈다. 한 응시자가 자신의 옷에 달린 똑같은 브로치를 가리키며 다가온다. 그와 그의 파트너는 엘라에게 합류하여 숲으로 가자고 부른다. 근처의 귀족들은 평민이 공주의 팀에 합류하는 행운에 분개하며 반응한다. 유리아는 엘라의 조가 구성된 것을 보고 미소 짓는다. 엘라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작별 인사를 한다. 그는 손을 흔들며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준다. 그는 곧 자신이 여전히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서 있지만 아무런 표식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2명의 동급생이 다가올 때까지 팀 없이 남겨진 것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 둘이 그에게 합류하여 배정되지 않은 팀을 완성한다. 그들 중 한 명이 흥분해서 다가와 유리안이 맞는지 확인한다. 그는 자신을 리셀이라고 소개하며 시험 동안 그를 지켜봤다면서 잘 지내자고 말한다. 그 옆의 소녀는 자신을 티온이라고 소개한다. 유리안은 마침내 팀이 생겨 안도하며 동의한다. 두 귀족이 조가 형성되는 것을 보며 악의적인 미소를 교환한다. 그들은 평민과 리셀이 있는 팀은 최악의 조합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가 입학시험을 4번째 치르는 것이라고 조롱한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티온을 향해 버림받은 귀족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그들이 형성한 부적응자 팀을 비웃는다. 유리아는 그들의 조롱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을 쏘아본다. 그의 팀원들은 재수생과 버림받은 귀족으로 밝혀진다. 귀족 무리는 그들의 상황을 계속 비웃는다. 유리아는 그저 미소 지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두 사람은 그의 침착한 태도에 놀라 그를 쳐다본다. 리셀이 미소를 터뜨린다. 그는 다가와 유리안이 자신이 상상했던 그대로라며 그에 대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젊은이가 귀족들 앞에서 보여주는 자신감을 존경하며 자신도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하고 바란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에 합격하라고 그를 격려하여 그를 말문이 막히게 한다. 하지만 티오는 그들이 정말로 합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유리아는 마법과 검술 시험에서 잘하지 못했다고 인정한다. 그는 두 시험 모두에서 자신의 처참한 성적을 기억한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깨닫는다. 그는 검술 시험에 떨어졌고 마법 시험에도 떨어졌다. 그는 두 번의 실패 후에도 어떻게 아직 경쟁에 남아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는 엘라의 격려의 말을 떠올린다. 그녀와 함께 졸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황 상태에 빠진다. 리셀은 아직 기회가 있다고 장담하며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4번이나 시도했기 때문에 첫 두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고 설명한다. 그는 몬스터 시험이 점수가 더 높으며 힘을 합치면 모두 합격할 수 있다고 밝힌다. 유리아는 엘라와 함께 합격할 희망이 아직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기운을 차린다. 숲속에서 현실은 훨씬 더 혹독했다. 팀 전체가 몬스터에게서 도망치는 동안 리셀은 티안에게 귀족이니 어떻게든 해보라고 애원한다. 추격전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무들 사이를 가로지른다. 일행이 멈추자 리셀은 시험이 상상했던 것만큼 치열하다고 말한다. 유리아는 아카데미에 입학하려면 저 마법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이 두 동료와 함께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혼자라면 100마리라도 상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한다. 리셀은 이대로 가다간 모두 불합격할 거라고 말한다. 티아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몬스터의 어금니를 얻는 데에만 집중하자고 제안한다. 리셀은 동의하며 정면 대결을 하기엔 너무 약하니 어금니를 회수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 순간 그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유리안이 그게 가능하냐고 묻자 리셀은 방법이 있다며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마법곰이 항상 어금니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면 몬스터를 쓰러뜨리지 않고도 어금니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곰이 모든 사냥 시험에서 가장 쉬운 몬스터라며 운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는 티안에게 무언가를 건네며 몸에 바르라고 말한다. 티안은 그 물건을 들고 무엇인지 묻는다. 리셀은 그것이 사냥용 에센스라고 밝히며 향기로 몬스터를 격분시킨 다음 어금니를 손상시키는 것이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티안은 그 설명에 할 말을 잃는다. 그녀는 너무 위험하게 들린다며 반박하려 한다. 리셀은 어쨌든 통할 거라며 그녀를 안심시키고는 물건을 부순다. 그는 곰 몬스터가 먹이를 먹을 때는 모든 것을 무시한다고 덧붙이지만 이는 티안을 더욱 걱정시킬 뿐이다. 그가 행동을 개시하려던 순간 갑자기 방해를 받는다. 유리안이 그 청년의 팔을 세게 붙잡는다. 그는 정말로 티안을 그런 큰 위험에 빠뜨릴 거냐고 묻는다. 리셀이 그를 마주보며 돌아선다. 그는 유리안에게 여동생과 함께 아카데미에 가고 싶지 않냐고 묻는다. 그는 팔을 뿌리치며 때로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몬스터를 막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에게 도전한다. 그는 자신들이 하층민 출신이라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소리친다. 그는 귀족들과 달리 만화를 타고나지 않았으니 서로 뭉쳐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귀족 한 명을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둘이 합격한다면 좋은 거래라고 결론짓는다. 그는 그녀가 버림받은 귀족이니 아무 걱정 없이 미끼로 써도 된다고 말한다. 그때 티아는 누군가 자신이 또 시험에 떨어졌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 사람은 그녀를 뛰어난 오빠인 리키와 비교하며 정말 남매가 맞는지 의심했다. 그들은 티안이 백작 가문의 수치냐고 물었다. 유리안이 끼어들어 그녀가 버림받았든 무시당했든 상관없다고 말한다. 그는 누구에게나 빛날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리셀은 그의 말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다. 그는 사냥용 에센스를 유리안과 티안에게 던진다. 그는 유리안에게 그녀와 함께 몬스터를 상대하라고 소리친다. 곰은 에센스를 뒤집어 쓴 두 사람을 발견한다. 그 생물은 그들을 향해 돌진한다. 티안은 다가오는 몬스터를 응시한다. 유리안은 그 생물을 마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다. 티안이 비명을 지른다. 그녀의 시선이 옆으로 향한다. 유리안은 그 장면을 지켜본다. 티안은 혼자서 몬스터를 물리쳐야 한다고 결심한다. 그 생물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들에게 달려든다. 그녀는 전투를 준비한다. 그녀는 눈앞의 몬스터와 마주선다. 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녀가 가문의 망신이라고 말한다. 티안은 이를 간다. 유리안은 방패를 소환해 그 생물의 공격을 막는다.
그녀는 자신도 귀족이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몬스터에게 검 마법을 시전한다. 공격이 그 생물에게 정통으로 맞는다. 티아는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몬스터는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녀는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티안이 여기서 꺼내달라고 애원하자 유리아는 몬스터가 강하다고 말한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본다. 그는 공기가 차가워지지 않냐고 물으며 착지할 때 좀 아플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아직 안전하게 착지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공중으로 띄우는 것만 안다고 설명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녀를 위로 날려보낸다. 그는 그녀가 버림받고 무시당했더라도 빛날 때가 올 것이라고 선언한다. 날아가면서 티아는 용기를 준 그에게 고마워한다. 몬스터가 공격하고 그녀는 유리안이 멀리 도망쳤기를 바란다. 공격은 빠르게 날아온다. 멀리서 그녀는 땅에 부딪힌다. 유리안은 그녀를 팔에 안고 그녀가 빛날 시간은 이미 지났다고 말한다. 그는 몬스터에게 안경 쓴 놈은 이 난장판을 피하려고 도망쳤다고 말한다. 그는 그 덕분에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었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몬스터를 향해 돌아서서 먼저 공격하며 아이템을 수집하겠다고 선언한다. 일격이 마법 곰에게 정통으로 박힌다. 유리아는 안경 쓴 놈이 돌아왔을 때를 대비해 장난을 칠까 고민하며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묻는다. 숨어서 리셀이 그 장면을 지켜본다. 회상 속에서 한 학생이 다른 무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 평민 무리가 귀족들을 쏘아본다. 공주와 엘라와 함께 있던 크리스는 검과 무대는 몬스터에게만 휘둘러야 한다고 말한다. 한 평민이 무리 속의 소녀를 부르며 시험에 합격하게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크리스는 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킬 권한은 학장에게만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다. 청년은 귀족들을 떨어뜨려 그 자리를 차지할 계획이라고 밝히지만 계획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는다. 크리스는 하층민들이 단결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학생은 모두 함께 떨어지길 바라는 귀족들 탓이라고 소리친다. 그는 소녀에게 다시 제안하고 그녀가 자기 편이면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무리를 도발한다. 평민들의 리더는 그를 쓰러뜨릴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그의 동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밝히지 말라고 경고한다. 경고를 무시하고 그는 몬스터들이 해줄 것이라며 곰을 이용해 귀족들을 제거하고 있다고 소리친다. 크리스는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한다. 그는 하층민 참가자가 늘어난 것을 알아챘다며 이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공주는 그들이 곰이 그 냄새에 격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론한다. 왕족의 일원으로서 그녀는 이 상황을 한탄한다. 그녀는 미래의 시민 보호자들이 이런 일에 몬스터를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선언한다. 그녀는 리키를 불러 모두 생포하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왕가에서 누가 시험을 조작하고 몬스터의 특성을 이용해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렸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리키가 검을 손에 들고 나아간다. 그는 공격을 준비한다. 그는 평민 학생들을 향해 일격을 날린다. 공격이 청년들에게 적중한다. 리키가 그들을 노려본다. 학생 중 한 명이 말을 꺼내려 한다. 그러고는 모두에게 그것을 뿌리라고 소리친다. 액체가 리키를 향해 발사된다. 액체는 공중에서 멈춰 그의 주위를 맴돈다. 한 평민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그는 피가 목표물에 닿기도 전에 마르는 것을 깨닫는다. 공주가 손을 뻗으며 모두에게 항복하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선언한다. 엘라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이 나설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평민들의 리더는 결과를 응시한다. 그는 이번이 유일한 기회이며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소리친다. 그의 동료는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검을 뽑아 들고 모두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다른 학생들도 싸울 준비를 한다. 공주는 공격을 당하고 그들이 어디까지 갈지 의아해한다. 4마리의 곰 몬스터가 숲에서 나타난다. 엘라는 그 생물들을 향해 돌아선다. 그녀는 이제 몬스터가 4마리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들 같은 아이들이 저 야수들을 상대로 승산이 있을지 궁금해한다. 한 평민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치지만 리키는 그저 바람이라는 단어를 속삭인다. 그는 마법을 사용해 학생들과 몬스터들 사이에 장벽을 세운다. 하층민 소년들이 위를 올려다본다. 엘라는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치지는 말라고 경고한다. 리키는 그들 역시 이 왕국의 시민이라고 말한다. 평민들의 리더가 나무에 묶인 채 나타난다. 리키가 다가가서 이제야
그 녀석의 여동생이 무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한다. 묶인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그래서냐고 묻는다. 그는 그제야 오빠와 여동생이 둘 다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들의 동생들은 더 이상 여기 없으며 그들 둘에 비하면 아무 가치도 없었다고 소리친다. 그는 곰들이 이미 공격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한다. 운이 좋다면 아마 그들 중 한 명은 아직 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공주는 아직 흔적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즉시 그들을 쫓아가라고 리키에게 명령한다. 엘라가 그를 따라가려 하지만 공주가 그녀를 멈추고 머물라고 말한다. 그녀는 공주를 향해 돌아서서 왜냐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도 저 밖에 있다고 소리친다. 공주는 자신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지만 소녀는 방해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붙잡힌 학생은 만약 모든 일이 그가 말한 대로 일어났다면 사건 현장은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피냄새에 이끌린 몬스터들이 모여들어 얼마나 많은 수가 있을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다. 공주는 리키가 그들을 모두 물리칠 실력이 있지만 그녀를 보호하면서 싸우는 것은 그에게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엘라에게 그를 믿고 자기 곁에서 기다리라고 부탁한다. 엘라는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유리안의 이름을 속삭인다. 숲속 다른 곳에서 리키가 나무 사이를 고속으로 달린다. 그는 땅에 쓰러져 있는 티안을 발견한다. 그는 몸을 뒤로 빼며 헬멧을 쓴 인물의 공격을 피한다. 그 낯선 자는 왜 안경 쓴 놈이 아닌지 의아해한다. 리키는 공격자의 검은 브로치를 보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티아는 땅 위에서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그는 적에게 돌아선다. 그는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으며 그를 공격하기 위해 달려든다. 리키는 자신의 공격이 어떻게 막혔는지 의아해한다. 헬멧을 쓴 남자는 기습은 좀 위험하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을 공격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고 묻는다. 헬멧을 쓴 청년은 자기가 여동생이냐고 되묻는다. 그는 리키에게 진정하고 들어달라며 오해를 이해한다고 말한다. 리키는 그저 바람이라는 단어를 속삭인다. 헬멧을 쓴 남자는 마법이 형태를 갖추는 것을 지켜본다. 한 줄기 돌풍이 그를 향해 발사된다. 청년은 위험했다며 하마터면 헬멧이 깨질 뻔했다고 말한다. 그는 리키가 티안 주위에 바람막이를 만드는 것을 본다. 리키는 돌아서서 그를 천민이라고 부른다. 헬멧을 쓴 청년은 그에게 감사하며 리키가 잔당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자신의 공격을 2번이나 피한 것을 인정하여 리키는 자신을 소개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리키이며 바람의 정령 Y를 섬기는 자작가의 장남이라고 밝힌다. 다른 청년은 자신을 유리 선웅이라고 소개한다. 리키는 유리 선웅이라는 이름을 대내고 그가 잔당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니 질문 하나 하겠다고 말한다. 그는 청년에게 자기 여동생을 저런 상태로 만든 자가 누군지 아는지 묻는다. 유리 선웅은 돌아서서 그의 여동생에 대해 묻는다. 의식을 잃은 티안을 안고 있는 유리안의 모습이 나타난다. 유리가 자신을 가리키며 나? 라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기절시켰다고 인정하지만 리키가 그의 말을 끊는다. 그는 이번에는 그 헬멧부터 부수겠다고 선언한다. 유리 선웅은 오해를 푸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곳가지러 가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다음에는 더 차분하게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고속으로 앞으로 돌진한다. 리키는 그의 속도를 관찰한다. 그는 그의 움직임으로 보아 적어도 중급 기사 수준이라고 추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그의 움직임을 읽었다며 그를 가로막는 데 성공한다. 그는 공격을 준비한다. 그는 자신의 검이 더 빠르다고 선언한다. 그는 상대를 맞췄다고 믿으며 공격한다. 그는 공격이 빗나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돌아서서 상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그를 찾는다. 그는 위를 올려다본다. 유리 선웅이 뒤에서 나타나 그를 땅에 제압한다. 헬멧을 쓴 청년은 그것이 그의 잔상이었냐고 묻는다. 얼마 후 제29회 입학시험이 종료되었음이 발표된다. 한 남자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만 공주께서 범인들을 체포했고 왕실 조사팀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회의실에서 학장이 교관들의 노고를 치하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학생들의 자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올해는 평민들과 하층민들이 모두 소란을 피워 엉망이었다고 주장한다. 기가 그를 꾸짖으며 왕립 마법 아카데미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거짓말이며 아카데미는 귀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소리친다. 다른 교관이 아카데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논쟁은 중단된다. 학장은 그 남자에게 나머지를 설명하라고 명령한다. 한 남자가 29명이 합격했으며 상위 10명은 다음과 같다고 보고한다. 지원자들은 순위를 확인하기 위해 결과 목록 주위로 몰려든다. 수루티 공주가 1위로 발표된다. 2위인 리키는 유라 에이스를 찾는다. 성강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그가 떨어졌을 리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이드는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라며 3위를 자축한다. 4위와 5위인 자메시아와 문은 개인 평가 기준에 대해 이야기한다. 엘라는 6위를 축하하며 유리안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한다. 7위인 크리스는 하층민 여자애가 자신을 이기기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비난한다. 8위인 라이조는 짜증을 낸다. 그도 시험을 봤다며 누군가를 때려 눕히겠다고 위협한다. 9위인 희나는 공주님의 존재에 들떠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꿈꾼다. 10위인 골리앗은 성격 때문에 그 장발의 남자를 피하기로 결심한다. 티나는 자신이 24위로 합격한 것을 보고 안도한다. 그녀는 오빠의 2등을 자랑스러워하며 유리안의 이름을 찾는다. 유리안은 살짝 미소를 짓는다. 그러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불합격했다는 것을 발견한다. 아이템을 확실히 얻었기에 시험 중에 너무 안일했나 자문한다. 엘라가 그에게 달려와 함정에 대해 들었지만 그가 무사해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녀는 바로 그를 쫓아가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유리안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는 그녀의 6위를 축하하며 상위 10위 안에 드는 혜택에 대해 언급한다. 엘라는 고맙다고 말하며 운이 좋았을 뿐이고 내년에도 같은 운이 따르길 바란다고 말한다. 유리안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의 말을 되풀이한다. 내년. 그녀는 입학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한다. 그는 그들의 목표가 함께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었음을 상기시킨다. 크리스가 웃으며 나타나 잘됐다며 함께 떨어질 수 있겠다고 말한다. 그는 계속해서 웃는다. 엘라와 유리안은 그를 쳐다본다. 딸기 금발머리의 남자가 그들을 지켜본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낄낄거리기 시작한다. 유리안은 그를 한 대 칠까 고민한다. 회의실에서 기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친다. 그러자 메이지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상위 1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안 지원자가 합격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한다. 조수는 유리안이 엘라의 오빠이고 아이템을 가져오긴 했지만 혼자서 얻은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한다. 가륜비는 이어서 그의 검술이 여동생에 비해 약하다고 덧붙인다. 기는 유리안 지원자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크리스는 유리안의 불합격을 계속 비웃는다. 그는 불합격했다고 외치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더 많은 춤 동작으로 조롱은 계속된다. 유리안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본다. 갑자기 조수 한 명이 홀로 달려와 긴급 발표를 한다. 그는 다른 29명의 학생 외에 한 명의 지원자가 더 입학할 것이라고 알린다. 마법 특기생으로 합격한 학생의 이름은 유리안이다. 다른 지원자들은 평민의 특별 입학에 충격을 받는다. 엘라는 함께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를 축하하지만 유리안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회의실에서 기는 유리안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불합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그가 측정 장치를 손상시킬 만큼의 마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즉시 힘을 억제하여 세심한 제어력을 보여줬다고 설명한다. 기는 그와 같은 인재를 놓치는 것은 왕국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메이지는 그가 경험이 부족해 곰 괴물 카티엔에게 패배했을 것이며 구출되었다고 지적하며 반박한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야말로 바로 그 경험을 쌓는 곳이며 그가 상위권 학생들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메이지는 평민이 정말로 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기는 학생을 노골적으로 차별하는 선생인 그야말로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메이지는 마법학교는 재능 있는 전사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하며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이 나라의 몇 안 되는 영웅적인 마법사 중 한 명인 기 교수를 신뢰한다고 덧붙인다. 그녀가 그 학생을 그토록 칭찬하는 것을 고려하면 그의 재능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는 학장으로서의 권한을 사용하여 유리안을 마법과정의 특별 입학생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건다. 만약 유리안이 기대되는 결과를 내지 못하면 그는 즉시 퇴학당할 것이다. 다시 홀로 돌아와 유리안은 유리 성궁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린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의 키를 가늠하며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갑자기 그는 그게 누구인지 깨닫는다.
그는 곰 괴물 시험 때 가면 쓴 인물이 태연을 옮기던 것을 기억해낸다. 그 발견에 그의 눈이 커진다. 태연은 멀리서 그들 쪽을 지켜본다. 유리아는 훈련용 인형을 향해 돌아 목검으로 쓰러뜨린다. 태아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저 사람이 저 정도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엘라는 그게 뭐였냐고 묻지만 유리아는 모른다고 말한다. 다음 날 상위 10명의 학생과 특별 입학생이 상급반에 있다는 소식이 퍼진다. 교실 앞에서 엘라는 긴장된다고 말하고 유리아는 긴장을 풀라고 말한다. 그들이 문을 열자 이미 학생들로 가득 찬 큰 강의실을 발견한다. 1위인 사루티 공주는 2위인 리키 옆에 앉아있다. 한편 4위인 시아는 5위인 무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고 3위인 제이드는 놀란 표정이며 9위인 희나는 멀리서 공주를 동경하고 있다. 6위인 엘라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묻고 유리아는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는 마법 세계의 교육은 어떨지 궁금해하며 전생보다 덜 발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갑자기 8위인 라이조가 그들 뒤에 나타나 비키라고 명령한다. 엘라는 동의하며 옆으로 비켜서고 유리아는 그가 학교 깡패인지 궁금해한다. 크리스가 일어나 라이조를 부르자 그가 돌아본다. 7위 학생이 방금 도착했냐고 묻는다. 라이조는 그냥 그래서 뭐 라고 대답한다. 크리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그가 어떻게 평민보다 늦게 도착할 수 있냐며 꾸짖는다. 라이조는 공격적으로 그래서 뭐 라고 되풀이한다. 크리스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7위이고 라이조는 8위라고 알린다. 미소를 지으며 그는 앞으로 늦지 말라고 말한다. 라이조는 말없이 그를 쳐다본다. 그는 크리스가 단지 약간의 순위 차이 때문에 자신이 더 강하다고 암시하는 것이냐고 묻는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런 시험만으로는 자신을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가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이냐고 묻기 전에 엘라는 그들이 싸우고 있다고 속삭이지만 유리아는 빈자리에 앉자고 그녀를 이끈다. 골리앗은 싸움에 대해 논평하고 희나는 그저 그들을 지켜본다. 제이드는 앞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본다. 자리에 앉으며 엘라는 이렇게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유리안도 동의한다. 제이드가 뒤를 돌아보며 자기소개를 한다. 엘라도 자기 이름을 말하지만 그는 같은 반에서는 격식이 필요 없다고 대답한다. 그는 유리안에게 평민이 상급반에 들어온 것은 대단한 일이며 그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한다. 그는 신부는 제쳐두고 친구가 되자고 제안하고 유리안은 받아들인다. 그는 그가 엘라의 남동생 유리안인지 묻고 소녀는 맞다고 확인해주며 친남매는 아니라고 분명히 한다. 그 정보에 제이드는 놀란다. 그는 엘라의 뛰어난 검수를 칭찬하며 그녀가 완벽한 기감이며 상급반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유리안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기대하며 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유리안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본다. 갑자기 방 안의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언쟁이 벌어진다. 학교 종이 울리며 활동의 끝을 알린다. 안뜰을 걸어가면서 엘라는 첫날에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진짜 수업은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유리안을 향해 돌아보며 마침내 마법 학교에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른 형제들이 올 때까지 즐겁게 지내자고 제안하고 그는 동의한다. 멀리서 2명의 상급생이 그들이 정말로 평민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지켜본다. 그들 중 한 명은 학교의 수준이 상급반에 평민을 들일 정도로 떨어졌다며 자기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유리아는 2 남자가 2학년 학생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들은 다가와 제대로 인사하라고 요구한다. 유리안과 엘라는 공손하게 인사한다. 그러자 더 강해 보이는 쪽이 그들에게 교복을 벗으라고 명령한다. 그는 평민이 귀족과 같은 교복을 입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엘라는 그 요구에 혼란스러워한다. 상급생은 유리안의 조끼를 잡고 복종하라고 말한다. 그는 분노에 차 소년을 노려본다. 그리고 그는 억지로 유리안의 조끼를 벗기지만 너무 무겁다고 불평하며 겨우 들고 있다. 유리안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선배님이라고 부른다. 상급생은 뒤를 돌아보고 소년이 이미 멀어진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제이드가 나타나 학교는 신분차별을 하는 곳이 아니라고 선언한다. 엘라가 유리안의 머리 위로 조끼를 씌워주자 그는 상황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제이드는 앞으로 나아가 상급생의 행동이 학교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말한다. 다른 상급생은 그가 선배에게 말하는 방식에 대해 꾸짖는다. 엘라가 반응하여 더 강한 상급생을 공격한다. 그는 그녀가 연장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소리친다. 제이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자 그녀는 천천히 쓰러지기 시작한다. 유리아는 마비된 채 그 장면을 지켜본다.
공격자를 노려보자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찬다. 학장실에 앉아 상주 영웅인 혜원은 조용히 기다린다. 메이지는 그녀가 상급반을 맡아준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그녀는 할 일이 없어서 수락했을 뿐이라고 받아친다. 평소의 솔직함으로 그녀는 그가 좀 더 기운을 내야 한다고 말한다. 메이지는 올해의 반이 학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궁금해진 혜원은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남매에 대해 말하는 것인지 묻는다. 메이지는 그렇다고 확인하며 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상급반의 특별 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회상한다. 그는 계속해서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검의 만화를 주입한 여동생의 입학은 이해한다고 말한다. 혜원은 엘라가 대단하며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보장된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라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오빠에 대해서는 똑같이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메이지는 여동생과 달리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그 소년의 위대한 재능에 대한 기의 주장을 떠올린다. 혜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이지가 언급한 중요성 때문에 특별 칭호를 받았다고 결론짓는다. 메이지는 그녀가 학교의 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는 이곳이 신분에 상관없이 재능을 키워야 하지만 귀족들의 발판이 되어 왕국을 실패로 몰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혜원은 자신은 싸우도록 훈련받았을 뿐이지만 그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대답한다. 몸을 돌려 메이지는 그가 앞서 언급했던 큰 중요성에 대한 주제로 돌아간다. 창문을 가리키며 그는 남매가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멈춰야 한다고 말한다. 혜원은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일단은 지켜보자고 제안한다.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싶다고 말한다. 안뜰에서 한 상급생이 존중을 요구하며 엘라에게 제대로 된 주먹을 날린다. 제이드가 소녀의 이름을 외친다. 엘라는 그 충격으로 쓰러진다. 유리아는 고정된 시선으로 모든 장면을 지켜본다. 제이드는 전투 자세를 취하고 유리안에게 엘라를 양호실로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그는 공격자들을 학생 지도실로 끌고 가겠다고 맹세한다. 한 상급생이 그들이 2학년임을 상기시키며 반대한다. 공격자는 갑자기 손에 있는 단추를 발견하고 유리안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소나기를 풀지도 않았는데 유리안이 이미 엘라를 팔에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심장이 뛰는 가운데 유리안은 상급생이 여동생을 때리던 순간을 되갚는다. 그는 또한 남자가 온 힘을 다해 주먹에 만화를 실어 공격했던 것을 떠올린다. 엘라를 팔에 안전하게 안고 그는 주저없이 상급생을 마주한다. 제이드가 공격자의 손목을 잡자 그는 당황하여 벗어나려고 애쓴다. 자신보다 작은 사람의 힘에 놀란 공격자는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제이드 또한 그를 제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악물고 상급생은 저항하려 한다. 그는 나이젤에게 마법을 사용하라고 소리친다. 나이젤은 상급생의 위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팡이를 뽑지만 제이드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학교 안에서 마법을 사용한 것에 대해 유리안에게 잔소리를 들은 소녀는 물러나라는 말을 듣는다. 유리안이 엘라를 치료하기 위해 스킬을 발동하자 제이드는 그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이미 그녀를 돌봤다고 안심시키며 나머지는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경고한다. 마비된 채 제이드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서 있다. 창문에서 메이지와 혜원은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본다. 엘라가 깨어나자 유리안은 괜찮냐고 물으며 무리하지 말라고 말한다. 일어서면서 그는 자신의 힘을 숨기기 위해 만든 첫 번째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한다. 갑작스러운 혼란이 유리안을 덮친다. 그는 제이드와 두 상급생이 함께 춤을 추는 것을 본다. 학장에게 말을 걸며 혜원이 침묵을 깬다. 그녀는 그가 이미 유리안의 능력을 알고 특별 학생으로 만들었는지 묻는다. 안뜰에서 엘라는 유리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제이드가 다가와 엘라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한다. 유리아는 그저 그녀를 치료했을 뿐이라고 안심시키고 제이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치료라는 단어를 되풀이한다. 이 세 개의 상식에 대한 짧은 장면이 나타난다. 치유 마법은 부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지만 그 과정은 사용자의 기술에 따라 보통 5분에서 15분이 걸린다고 설명한다. 진행자들은 즉시 치유와 같은 미친 짓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끝맺는다. 마침내 유리아는 이 세계에는 즉시 치유가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제이드는 이것이 특별 입학생다운 것이라고 말하며 엘라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다시 학장실로 돌아와 혜원은 지쳤다며 이제 충분하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소동의 한가운데에 나타나 학생들 간의 싸움은 엄격히 금지된다고 선언한다. 유리안과 엘라는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선다.
진지한 표정으로 혜원은 그들 둘을 마주한다. 그녀는 올해 흥미로운 학생들이 많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두에게 떠나라고 말하고 입학식이니 아무것도 못 본 척하겠다고 약속한다. 상급생은 사과하고 그녀에게 감사하며 여전히 신입생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한다. 나중에 기숙사에서 유리아는 개인 방과 침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흥분한다. 그는 엘라에게 기숙사가 굉장하다고 말하며 웃기 시작한다. 그의 웃음이 계속되자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놀란 목소리로 엘라는 그가 완전한 즉시 치유를 할 만큼 재능이 있는지 몰랐다고 인정한다.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위협인지 깨닫지 못한 채 유리아는 자기도 전혀 몰랐다고 인정한다. 엘라는 그의 재능이라면 졸업 후에 비범한 곳에 스카우트 될 것이고 그들이 결국 멀어질 것 같다고 말한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그의 확고한 시선이 그녀의 시선과 마주친다. 엘라는 그에게 질 생각이 없다고 선언한다. 결국 그녀는 그의 곁에 있을 것이고 또한 상급반의 일원이니까. 그녀는 끝까지 서로를 지지하자고 제안하고 유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합니다. 다음 날 한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인사하며 자신이 상급반 담당이라고 소개합니다. 하이원은 모두와 잘 지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희나와 골리앗은 상주 영웅이 상급반 선생님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반응합니다. 엘라는 어제의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속삭이고 유리아는 상주 영웅이 무슨 뜻이냐고 묻습니다. 하이원은 상급반 전용 개인실이 마음에 드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장점이 없는 평범한 학생들은 그런 특권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선생님은 음식, 교복, 시설이 이곳에 있는 것의 혜택 중 일부라고 덧붙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상급반에 남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학교 시스템에는 강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이원은 시험을 통해 들어왔더라도 성적이 낮으면 일반반으로 강등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작년에 상급반을 졸업한 학생 수가 공명이었다고 밝힙니다. 유리아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기대된다며 미소를 짓습니다. 분필을 손에 든 하이원은 수업 시작을 알립니다. 칠판을 보던 유리아는 그녀가 쓰는 글에 놀랍니다. 그는 불안한 미소를 지으며 어쩌면 너무 좋은 출발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급반에서는 평가가 절대적입니다. 이는 학생 수가 매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학생들과 달리 이 반의 학생들은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졸업하는 순간 성공적인 경력이 거의 보장됩니다.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즉시 일반반으로 강등되고 모든 명예가 사라집니다. 작년에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우등반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유리안이 졸업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칠판으로 걸어간 지하 교관이 첫 수업이라고 알립니다. 유리안은 칠판에 쓰인 것에 반응합니다. 크리스도 저것이 수학인지 확인하려는 듯 칠판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교관은 조용히 그를 지켜봅니다. 그가 질문을 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자 지아는 허락합니다. 젊은 귀족은 마법을 배우고 싶은데 왜 마법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교관은 그에게 왜 마법을 사용하고 싶냐고 질문을 되돌립니다. 크리스에 따르면 그의 목표는 강력한 마법사가 되어 왕국을 돕는 것이지만 지아는 강해지기 위해 만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세상에 대한 지식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젤은 지식이 선천적인 능력을 뛰어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유리아는 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시범을 보이기 위해 지아는 손가락 끝에 불꽃을 피우고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묻습니다. 크리스는 만화를 더 주입하기만 하면 된다고 대답합니다. 불을 더 크게 만들며 지아는 그의 대답이 맞다고 확인해줍니다. 그녀는 보통은 만화를 더 써서 불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하고 크리스는 만족스럽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지아는 만화를 더 주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며 머리를 묶은 소녀를 쳐다봅니다. 엘라는 다른 마법사들의 보조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지아는 그 생각을 거절합니다. 지아가 만화 없이 불을 증폭시킬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자 불꽃이 상들리에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다른 손으로 주문을 외웁니다. 그녀는 바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밝힙니다. 거대한 불 회오리가 형성되자 학생들은 말을 잃습니다. 엘라는 불이 바람을 만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말합니다. 유리아는 그것이 연소 반응이라고 덧붙입니다. 지아는 학생들을 마주하고 이것이 바로 지식이며 만화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지식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며 간단한 시험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완전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웁니다.
모두가 기펜으로 글을 쓰며 시험에 집중합니다. 교관은 시험을 중단시키고 답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3명의 학생이 모든 문제를 맞췄다고 알립니다. 크리스는 2문제를 찍었다며 반응합니다. 만점을 받은 첫 번째 학생은 사루티 공주입니다. 엘라는 자신의 결과에 환호합니다. 다음으로 교관은 2번째 이름으로 라이조를 발표하고 크리스는 놀랍니다. 티오는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보고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크리스가 만점을 받지 못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그의 귀족 신분과 입학시험에서의 좋은 성적을 상기시킵니다. 그녀는 순위가 매달 바뀐다고 지적하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저 그가 내일부터 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크리스는 그녀의 말에 할 말을 잃습니다. 지아는 마지막 만점 학생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름이 밝혀집니다. 유리안, 사루티 공주, 시아, 리키는 놀라며 반응하고 크리스는 평민이 1등인 것을 보고 충격받습니다. 엘라는 그의 이름을 듣고 신이 납니다. 유리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그는 전생에 경쟁적인 사교육 시스템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카데미 최고의 학생이라고 확신합니다. 옆에 앉은 골리앗이 그의 결과가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귀족은 유리안에게 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간단한 시험을 마치며 지아는 모두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휘장을 들고 있다가 학생들을 향해 여러 개의 휘장을 던집니다. 상급반 휘장이 각자에게 떠가고 교관은 조끼에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이제 상급반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최고급 식사를 포함하여 아카데미 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엘라에게 다가가며 유리안이 고기라고 가리키며 말합니다. 한 조각을 맛본 엘라는 고기가 입에서 녹는다며 상급반이 정말 최고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유리안에게 영원히 우등반에 머물고 싶다고 말하고 그는 잘하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유리안은 높은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아는 식사가 즐거웠는지 묻고 마물 사냥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녀는 아침 시험과 달리 이 수업은 성적에 영향을 미치며 최악의 경우 강등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리안은 엘라에게 수업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그녀는 1등을 차지하겠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교관은 그들이 아직 신입생이고 혼자서 마물을 사냥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상기시킵니다. 지아는 합동 사냥 수업을 위해 선배들을 불렀다고 밝힙니다. 2명의 선배가 도착하고 나이젤은 귀여운 신입생들이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유리안은 팀워크가 평가될 것이라며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발의 선배가 다가와 시험에는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어떤 불복종이든 보고하면 그들의 성적이 급락할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선배들은 그들의 태도에 따라 천사가 될 수도 악마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엘라와 유리안을 돌아보며 사과하고 일단은 협력하라고 권합니다. 그는 불공평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급반에 남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골리앗은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쥡니다. 엘라는 그들도 남아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유리안은 망설입니다. 그는 선배들이 웃는 동안 그저 복종하는 것만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2 사람을 분석한 유리안은 그들이 자신의 성적을 위태롭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가 다가가 정중하게 선배님들이라고 부르자 나이젤과 다른 한 명은 놀랍니다. 그는 내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나이든 선배는 평민 따위가 감히 그런 제안을 하냐며 신입생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유리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장담합니다. 금발 선배는 망설임 없이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무기가 가득 담긴 통을 신입생 쪽으로 걷어찹니다. 나이젤은 그들에게 검과 지팡이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선배들은 이미 무장한 상태에서 이기면 인정해주겠다며 모의 전투를 제안합니다. 다른 선배는 자신의 검이 진짜이니 다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부상이 마물에게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선생님들은 모를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유리안은 전투의 본질에 대해 질문합니다. 소녀는 정말 진검으로 싸우고 싶은지 묻습니다. 나이젤은 그저 그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3명의 신입생은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고 골리앗은 상급반에 남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합니다. 엘라는 유리안에게 어떤 검을 골라야 할지 묻고 그는 선배들이 지켜보는 동안 아무거나 잡으라고 말합니다.
검사 선배는 나이젤에게 봐주지 말라고 하고 그는 동의합니다. 갑자기 전진한 선배가 엘라를 공격하고 그녀는 그 공격을 단단히 막아냅니다. 놀란 선배는 그녀의 방어력에 밀려 후퇴합니다. 그는 그 평민이 칼날에 만화를 주입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엘라는 과거의 대립을 회상합니다.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이나 유리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침착하지 못했던 대가는 컸지만 이제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젤을 부르며 선배는 보호 마법을 요청합니다. 나이젤은 동료 주위에 마법 갑옷을 소환합니다. 골리앗이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는 강력한 주문을 준비하고 있는 나이젤에게 똑바로 달려갑니다. 골리앗의 손에 강렬한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나이젤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서 뜯겨나갑니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자신의 지팡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골리앗은 이제 그림자 검을 휘두릅니다. 그는 마법사를 먼저 처리하는 것이 기본 규칙이라고 말합니다. 검사 선배가 행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는 자신들 쪽의 마법사도 쓰러뜨릴 것이라며 유리안에게 돌진하지만 엘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남자는 소년을 향해 계속 돌진합니다. 유리안은 공격을 기다리며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선배는 소년 주위에서 나타나는 기운을 느끼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엘라는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합니다. 유리안 뒤에서 그림자 속에서 마물이 나타납니다. 그 생물은 발톱으로 공격하고 엘라는 소년의 이름을 비명처럼 부릅니다. 그녀는 그를 밀쳐내고 대신 공격을 받습니다. 유리안은 발톱의 등이 할퀴어진 그녀를 봅니다. 골리앗이 엘라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는 분노에 차 마검을 소환합니다. 칼날이 두 번째 형태인 나선형으로 변하고 골리앗이 공격하기 위해 뛰어오릅니다. 나선형 공격이 마물을 정면으로 강타합니다. 그 생물은 죽어서 무겁게 쓰러집니다. 마물의 몸이 옆으로 곤두박질치자 선배는 땅에 몸을 던집니다. 그는 그 생물이 단 한 방에 쓰러졌다는 것을 깨닫지만 소녀가 다쳤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유리안이 엘라에게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상처가 아물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선배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3명의 신입생이 교류하는 것을 보며 그는 이곳이 정말 상급반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좌절감이 선배를 사로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신입생들이 통과했으며 부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리안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나이젤은 골리앗의 체격이 인상적이라고 말하지만 그 공을 단순한 보호 마법 덕분으로 돌립니다. 두 선배는 그들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우쭐해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유리안은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수업은 원래 숲속 오두막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한 방에 앉아있는 지하 교관은 원래 합동 수업이 아니었다고 밝힙니다. 한 교관이 활동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말하자 그의 동료는 지하는 처음이라 이런 일이 가끔 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하는 수업 중에 정말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교관은 선생님들도 휴식이 필요하다며 우수한 2학년 학생들을 믿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간단한 이론 수업이 결국 마물 사냥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교관은 상황을 수습하면서 당혹감을 감추려 했습니다. 지아는 2학년 최고들이 있으니 자기 학생들이 무사할지 묻습니다. 교관은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와 동료는 그 상황에 웃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뒤에 숨은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첫 제자들을 도발한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용기를 칭찬해야 할지 아니면 다르게 행동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는 압박감이 방을 가득 채우자 두 교관은 긴장합니다. 지아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기다리기로 결심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상급반 학생들이니까요. 다른 곳에서 누군가 제이드에게 마검을 휘두르는 가문 소속인지 묻습니다. 선배는 골리앗에게 평민 남매가 없는지 확인했냐고 묻고 소녀는 제이드만 데려왔다고 확인합니다. 제이드는 갑자기 그를 그곳으로 소환한 선배들과 마주합니다. 젊은 남자는 그들이 한 훌륭한 일에 대해 칭찬합니다. 2학년 상급반 1위인 레랄이 제이드에게 조언을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2학년 그룹은 1위인 사람 때문에 악마의 소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입학식 때 레랄은 모두가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귀족들이 감히 그에게 의문을 제기했지만 작년 상급반에는 1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결정적인 대결에서 다른 9명을 물리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항복한 3명은 상급반에 남았고 저항한 6명은 퇴출당했습니다. 현재 2학년 상급반에는 단 4명의 학생만 남아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엄격한 서열이 존재합니다. 골리앗은 2학년 상급반 전원이 그곳에 모여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레랄은 제이드에게 오기 전에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쇠퇴하는 마검 가문에 대해 언급하며 소년이 그 작은 손에 위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 상급반을 졸업하지 못하면 그의 가족이 무너질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회상 속에서 제이드의 아버지는 마법 도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마검을 다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검을 흔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짜증을 냅니다. 그는 아들에게 왕국의 마법 도구가 대중화되면서 마검의 수호자인 그들의 가문이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식탁에 앉아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아들을 부릅니다. 회상 속에서 남자는 그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는 마검 가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급반을 졸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만약 실패하면 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 그리고 그 자신이 완전한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레랄은 제이드가 상급반을 졸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그 제안에 의문을 품으며 그를 쳐다봅니다. 레랄은 그들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이 이 반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힙니다. 그는 그들이 임무를 받았으며 그것을 완수하면 상급반 졸업이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제이드는 이 사람들에게 졸업은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레랄은 이를 확인하고 그에게 평민 남매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상급반을 졸업하는 것에 비하면 이것이 훨씬 간단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제이드의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아들이 될 기회라고 덧붙입니다. 그룹으로 돌아오자 엘라가 괜찮은지 무슨 문제는 없었는지 묻는다. 유리아는 너무 오래 걸려서 걱정했다고 말하고 엘라는 선배들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제이드는 그들이 팀워크 실패에 대해 선생님들께 이를까봐 두려워하고 그의 손에 에너지가 형성된다. 유리아는 제이드의 눈빛 변화를 알아챈다. 그는 소년이 그녀 뒤에서 어둠의 검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보고 엘라를 향해 소리친다. 검날에서 어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두 남매를 감싼다. 유리아는 이건 너무 잔인한 장난이라고 말한다. 골리앗이 지켜보며 제이드를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는 검들 사이에 고압의 에너지가 흐르고 있으며 맞으면 치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유리아는 마검으로 그 모든 것을 해냈냐며 그를 실력 있다고 칭한다. 제이드는 사과하며 일단은 그대로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선배가 자신만이 점수를 독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힌다. 그는 자신은 상급반에 남아야 하며 그들 같은 평민은 아무 문제 없이 자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풀어주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한번 사과한다. 레랄이 제이드의 행동에 어리둥절하며 숲에 나타난다. 그는 땅에 쓰러져 있는 소년을 발견하고 평민 남매를 무력화시키라고 명령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가 상부의 명령에 불복종하려는 것인지 묻는다. 제이드는 상처 입은 얼굴을 들어 올린다. 바위에 앉아 레랄은 그에게 남매를 쫓아가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라고 명령한다. 제이드는 이 사람들이 평민이 마법을 공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레랄은 그들이 받은 임무가 반해서 평민 학생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를 위해 다른 선생님들은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 그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상기시키며 이것이 그의 가족을 구하고 좋은 아들이 될 기회라고 말한다. 레랄은 땅에 상처 입고 쓰러진 소년을 쳐다본다. 그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상급반을 졸업해야 한다고 상기시킨다. 그는 왜 가난한 평민 몇 명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냐고 묻지만 제이드가 그를 바로잡는다. 그는 그들이 엘라와 유리안이라고 말한다. 선배는 그들이 입학한 지 겨우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유대감을 형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제이드는 땅에 주먹을 쥐고 친분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엘라의 검술 재능은 그 반에 있을 자격이 있으며 유리아는 약하고 마법에 서툴지만 지적이며 왕국을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치유 능력 또한 뛰어나며 미래에는 인정받아 왕국의 많은 병자들을 치료할 것이다. 제이드는 그들 둘 다 미래가 있으며 오직 신분으로만 판단하는 어떤 귀족보다도 더 밝은 빛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한다. 레랄은 더 밝은 미래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어쩌면 그가 오를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그는 제이드에게 다가가 그의 가족에게는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고위 귀족의 명령을 방해하는 것은 그의 가문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범죄가 될 것이다. 그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무구한 어린 동생들을 언급한다. 회상 속에서 세이드와 헤이즐런드는 그가 상급반에 들어간 것을 축하한다. 제이드는 그들을 껴안으며 그 소식이 정말 멋지다고 확인해준다. 그의 동생들은 이제 아버지가 다시 웃으실 수 있을지,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 물었고 제이드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그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제이드는 다시 그들을 껴안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동생들과 아버지를 생각하며 상급반을 졸업하겠다고 약속한다. 현재로 돌아와 레랄은 아직 늦지 않았다며 제이드에게 손을 내민다. 그는 왕국의 미래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됐냐며 그의 순진한 동생들이 몰락을 당할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묻는다. 레랄은 그가 아무리 저항해도 그들을 구해줄 선생님이 없으므로 오늘 평민남매는 제거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손을 내밀며 제이드에게 정신 차리고 임무를 완수하라고 요구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킨다. 그는 함께 성공한 귀족의 삶을 살자고 제안한다. 제이드는 거절하며 그의 손을 밀어낸다. 그는 물러서라고 말하며 자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친구들과 가족 모두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한다. 레랄은 침묵 속에서 지켜본다. 그는 제이드가 이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소녀는 싸울 준비를 한다. 레랄과 2학년 상급반 학생들이 유리안과 엘라와 맞서기 위해 도착한다. 제이드는 그들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들 앞에 선다. 그는 레랄과 맞설 준비를 하고 레랄은 상대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인정한다. 제이드는 그들이 이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앞으로 돌진한다. 그의 패배는 엘라와 유리안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레랄은 작은 단검을 드러내며 남매를 쓰러뜨리기 전에 그를 10번 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이드는 그렇게 짧은 단검을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품는다. 그는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진하지만 그의 몸이 움직임 중간에 멈춘다. 그 틈을 타 레랄이 정확하게 그를 공격한다. 제이드가 충격을 느끼자 그의 적수는 예전에 장검을 썼지만 단검을 더 선호한다고 말한다. 그는 상대를 가까이서 보는 것을 좋아한다. 제이드가 땅에 쓰러지고 레랄은 차갑게 9번의 공격이 남았다고 알린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움직임 봉인 기술의 발동을 축하하고 다른 한 명은 여전히 무섭다고 인정한다. 나이젤은 그들도 처음에는 고전했지만 레랄은 사실 싸우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저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을 뿐이다. 레랄은 칼날을 쳐다보며 10초 후에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제이드는 여전히 땅에 있지만 그는 일어나 마검을 휘두르며 카운트가 계속되는 동안 몸을 추스른다. 검의 사형을 사용하여 그는 에너지 채찍을 만들어 적에게 휘두른다. 레랄은 마지막 순간에 손을 들어 공격을 막아내며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하지만 제이드의 몸은 다시 멈춘다. 레랄이 그의 뒤에 나타나 등을 공격한다. 그 공격은 강력했고 공격자는 제이드의 반응이 흥미롭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그를 땅에 내동댕이 치고 또 다른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그는 초가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서 있다. 마지막 순간 제이드는 검의 사명을 발동하여 적을 향해 날아가는 여러 개의 창을 만들어낸다. 창들이 레랄에게 정통으로 명중한다. 그의 동료들은 감탄한다. 그들은 제이드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은 창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올해 상급반은 비범하다고 말한다. 창 하나가 레랄의 손을 꿰뚫자 제이드는 한 손으로 땅을 짚고 헐떡인다. 맞은 후에도 레랄은 다시 뒤에서 그를 공격한다. 또 다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싸움은 유리안이 숨어서 조용히 지켜보는 은신처 근처에서 벌어진다. 그는 엘라에게 점수에 대해 들은 것은 거짓말일 거라고 말한다. 걱정하며 그녀는 선배들이 또 제이드를 위협할까 봐 두려워하고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유리안은 그저 둘뿐이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며 엘라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인정한다. 공터에서 제이드는 지쳐 무릎을 꿇고 있다. 선배 중 한 명이 그의 머리를 밟았지만 두려움에 재빨리 물러선다. 레랄은 그를 꾸짖으며 망설일 거면 떠나라고 말한다.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기 위해 여기에 있다. 그 남자는 사과하고 재빨리 물러선다. 레랄은 제이드를 향해 돌아서며 아직 서 있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을 막으려는 모든 시도가 소용없었으며 이제 남매를 쓰러뜨릴 것이라고 차갑게 말한다. 그는 그의 행동이 무의미했으며 그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다가온 레랄은 몸을 웅크리고 그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며 왜 이런 상태에 있냐고 묻는다. 그는 계속해서 왜 그의 가족이 몰락해야 하는지, 왜 일어서지 않는지 알기를 요구한다. 그는 함께 평민들을 쓰러뜨리자고 제안하며 아직 그들을 구할 수 있다고 확신시킨다. 그러자 제이드는 움직임 봉인이 10초의 재사용 대기 시간과 함께 5초 동안 지속된다고 밝힌다. 레랄은 짜증이 나서 그를 노려보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묻는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다시 그를 공격하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기를 요구한다. 다른 한 명이 분노에 차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제이드는 땅에서 일어선다. 레랄은 손에서 창조각을 뽑아내며 왜 계속 저항하냐고 묻는다. 그는 상급반을 졸업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자기 가족의 파멸에 신경 쓰지 않냐고 묻는다. 하지만 제이드는 그저 평민들을 위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지 묻는 적의 질문을 들으며 가만히 있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왜 레랄이 그냥 굴복하지 않냐고 묻는다. 그는 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다시 묻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레랄에게 진짜 친구가 있냐고 묻는다. 그는 그가 얼마나 한심한지 설명조차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레랄의 눈이 분노로 가득 찬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제이드를 한 번 더 공격하려 한다. 공격은 힘껏 가해졌지만 무언가가 휘두르는 도중에 그를 멈춘다. 그의 단검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날아간다. 제이드는 놀라서 지켜보며 무릎을 꿇는다. 그는 유리안에게 점수를 독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냐고 묻는다. 유리안은 그를 완전히 치유하고 다시는 잘난 척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제이드는 여전히 충격받은 채 그의 이름을 부른다. 다른 학생들은 즉각적인 회복에 충격을 받으며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한다. 유리안이 선배들에게 다가가는 동안 레랄은 침묵을 지킨다. 단호한 시선으로 그는 그들이 무사히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특히 사악하게 생긴 자는 더욱 그렇다고 경고한다. 그는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레랄은 위협적인 미소를 짓는다. 그는 떨어진 단검을 집어들고 그를 건방진 바보라고 부른다. 그는 너무 가까이 다가온 그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돌진하지만 유리안은 공격을 기다리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감 있는 비웃음으로 적의 전진을 마주한다. 그는 손바닥에 에너지 구체를 만든다. 마검의 이형을 사용하여 그는 레랄에게 직격타를 날린다. 레랄은 제이드가 이미 에너지를 회복한 것을 알아차리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치유를 인지한다. 그는 방금 받은 공격에 반응한다. 제이드는 다가와서 유리안에게 왜 왔냐고 묻는다. 그는 계속해서 유리안이 이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야 했다고 말한다. 유리안은 제이드가 심하게 다쳤다고 지적한다. 제이드는 그를 치료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뭔가를 놓쳤는지 묻는다. 유리안은 그의 치유가 완벽했고 누나도 괜찮다고 확인하며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공주님 팀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제이드는 그녀가 여기에 있는지 묻는다. 제이드는 다행이라고 말한다. 레랄이 끼어들어 그들이 무엇에 대해 속삭이는지 물으며 자신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불평한다. 제이드는 레랄의 외로움 고백에 놀라고 유리안은 그 말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그는 레랄의 만화가 살기로 넘쳐나는 것을 감지한다. 제이드는 유리안에게 도망칠 준비를 하라고 경고한다. 유리안은 방금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한다. 레랄은 누가 그들을 탈출하게 놔둘 거라고 했냐고 묻는다. 제이드는 레랄이 다시 그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들 중 누가 정말로 제자리에 묶여 있는지 궁금해한다. 레랄이 단검을 들고 앞으로 돌진하고 제이드는 그가 어떤 목표를 노리고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그는 상대의 속도에 반응하여 마검을 소환한다. 그리고 그는 파령을 사용하여 방패를 만들어 공격을 막는다. 제이드는 레랄이 그의 움직임을 봉쇄할 것이라고 예상 가능했다고 말한다. 레랄은 그를 모욕한다. 유리안은 저걸 검이라고 부를 수나 있냐고 물으며 상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제이드는 마비가 자신으로 하여금 유리안을 보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레랄은 그가 몸이 멈추기 전에 방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격을 예측했는지 묻는다. 그는 제이드를 붙잡고 그의 꿈틀거림과 저항에 대해 언급한다. 유리안은 그의 라이벌에게 못생겼다고 부르며 저주한다. 그는 만약 레랄이 다시 얼굴을 보인다면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죽여버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레랄은 위협에 반응하며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그는 왜 두려움을 느끼는지 궁금해한다. 유리안은 제이드에게 치유 능력을 활성화하고 제이드는 왜 레랄이 공격을 멈췄는지 묻는다.
제이드는 일어서서 지금이 적을 물리칠 기회라고 선언한다. 레랄은 인내심을 잃고 그룹에게 소리친다. 그는 이제 충분하다며 동맹들에게 그들 모두를 물리칠 10분을 준다. 3명의 학생이 그의 뒤에 나타난다.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왔다며 명령을 축하한다. 제이드는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고 인정한다. 레랄은 이제 나타난 2학년 상급반 전체는 고사하고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조롱한다. 제이드는 새로운 위협에 반응한다. 그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한다. 그는 움츠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니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라고 자신에게 말한다. 그는 탈출할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한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명확하게 생각하려고 애쓴다. 그는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하지만 유리안이 그가 충분히 했다고 말하며 끼어든다. 그리고 유리안이 제이드의 어깨에 손을 댄다. 제이드는 혼란스럽게 반응한다. 유리안은 기절하는 그를 붙잡고 괜찮냐고 묻는다. 한 학생이 비웃으며 결국 제이드는 두려움에 기절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유리안은 그에게 나머지는 자신에게 맡기고 좀 자라고 말한다. 다른 곳에서는 검이 땅에 박혀 있고 누군가 그들이 늦었다고 말한다. 상급반 2위인 리키가 팀원을 데리러 가지 않을 거냐고 묻는다. 근처에서 엘라는 공주에게 자신도 상황이 이상하다고 털어놓는다. 그녀는 유리안이 금방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며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1위인 사루티 공주는 동의하며 그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한다. 한 학생이 그들이 즉시 쓰러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러자 레랄은 목격자를 살려둘 수 없으니 그들을 찾아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는 그 남자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도망쳤다고 불평한다. 레랄은 다가오는 존재를 감지하고 멈춘다. 그는 투구를 쓴 인물에게 말을 걸며 누구냐고 묻는다. 한 학생이 그에게 길을 비키라고 요구하며 상부의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상기시킨다. 유리 성웅은 마지막 운동 이후로 오랜만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기회에 스트레칭을 하며 아무도 너무 쉽게 죽지 않기를 바란다. 레랄은 마지막으로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투구를 쓴 인물은 자신을 천재 검사 유리라고 밝힌다. 레랄은 그가 가만히 서 있는 동안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3명의 학생이 앞으로 돌진한다. 레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첫 번째는 맨손으로 바위를 부술 수 있는 힘의 상징, 잼 강이었다. 두 번째는 살인의 쾌락을 느끼는 이상한 소년, 일로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룹에서 가장 약하지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이든 완수하는 것으로 알려진 켈리였다. 레랄은 그들 모두 훌륭한 부하라며 그들 앞에 낯선 자는 천천히 쓰러뜨릴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는 상대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전부냐고 묻는다. 갑자기 그의 동맹들의 몸이 격렬하게 뒤로 내던져진다. 레랄이 혼란스러운 듯 돌아본다. 세 부하는 나무줄기에 거꾸로 박혀있다. 레랄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본다. 유리 성강은 속박 능력이 자신에게 통하지 않는다며 잔꾀는 그만두라고 말한다. 레랄이 잔꾀라는 말을 경멸적으로 되풀이한다. 유리가 사람이 말하면 들으라며 그를 꾸짖는다. 레랄이 단검을 들고 돌진하지만 그의 공격은 쉽게 막힌다. 유리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냐고 묻는다. 레랄은 짜증이 난 듯 말없이 그를 쏘아볼 뿐이다. 레랄이 연격을 퍼붓지만 유리는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뭐가 문제냐고 소리치며 맞기만 해서는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리는 방어 자세를 유지한다. 레랄의 단검이 손에서 산산조각 난다. 레랄이 부서진 단검을 쳐다보자 유리가 그가 2학년 수석이냐고 묻는다. 그는 이 정도 실력이라면 운동도 안 되겠다며 실망감을 표한다. 레랄이 그를 쏘아본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그는 장검을 쓴 지 4년 만이라고 밝힌다. 레랄이 공격하기 위해 돌진하고 유리는 기대된다고 말한다. 그는 빠른 속도로 접근한다. 유리가 또 그걸 시도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러고는 자신의 능력이 움직임을 속박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자신이 수석인 이유를 밝히며 레랄은 칼날을 휘어 유리의 어깨를 친다. 유리는 어깨의 흔적을 살펴본다. 그 이유는 아무도 자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년 그는 상급반 입학식 폭행 사건의 주범이었지만 왕립 마법학교 이사회는 그가 왕국의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발표했다. 레랄은 감히 어떻게 자신의 속도에 맞설 생각을 하냐고 묻는다. 그는 속도가 곧 힘이라고 선언한다. 유리는 왼팔을 무력화시킬 계획이었지만 흔적만 남겼다며 몸이 튼튼하다고 말하고는 그 흔적을 가리킨다. 그러고는 그건 자기 흔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레랄이 혼란스러워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자 자신의 가슴에 큰 흔적이 나 있다. 그는 그제야 상황을 깨닫는다. 레랄이 타격의 충격에 반응한다. 레랄이 무릎을 꿇자 유리는 이 상황이 지겹다고 생각한다. 레랄은 왕국의 미래가 자신의 재능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유리는 방금 그런 위험한 짓을 한 사람이 할 말이냐며 반박한다. 그는 이내 침묵한다. 회상 속 레랄이 어린 제이드를 숲속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단검을 든 채 쓰러진 소년 위에 서 있다. 쓰러져 구타당한 제이드가 땅바닥에 나타난다. 현재로 돌아와 유리가 그를 부른다. 그는 다가가서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경고한다. 레랄이 그에게 누구냐고 묻는다. 유리가 검을 들어 올리며 작별 인사를 한다. 멀리서 사루티 공주가 사악한 기운에 대해 묻자 리키가 반응한다. 리키는 유리 성강이라는 이름을 말한다. 그는 입학시험 사건의 주범임을 알아보고 바람 마법을 준비한다. 공주는 엘라에게 그들도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리키가 빠른 속도로 숲을 가로지른다. 그는 앞길에 집중한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쓰러진 레랄의 몸 위에 유리 성강이 서 있는 것을 확인한다. 리키가 앞으로 나아가 유리 성강을 부르지만 투구를 쓴 자는 자신을 그냥 우르스라고 부르라고 한다. 리키는 2학년 최고인 레랄도 상대가 되지 않았냐고 묻는다. 그는 왜 우르스가 학생들을 제거하려 하지 않냐고 묻고 우르스는 아무도 제거하지 않았다고 답한다. 리키는 진실을 말할 생각이 없냐고 묻지만 이내 포기하고 무기 자루를 진다. 그는 자백하게 만들겠다며 공격을 준비한다. 우르스는 그저 자신이 레랄보다 강하냐고 묻는다. 리키는 예전과 같다고 생각하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바람의 대정령 Y의 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투구를 쓴 자가 대정령에 대해 묻는다. 헤르시아는 그것이 마왕에서 용수왕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르스는 역시 인간 외에 다른 종족도 있구나 하고 생각한다. 리키는 바람의 대정령 Y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청한다. 우르스는 꽤 멋지다고 생각하며 자신도 각성 스킬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한다. 리키는 시선에 힘을 집중한다. 그는 우르스에게 1000개의 바람검을 날린다. 리키가 공격 동작을 마친다. 연격이 우르스를 정면으로 강타한다. 그는 꽤 시원했다고 말한다. 공격의 에너지가 사라진다. 우르스는 자신의 검자루를 진다.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는 남은 칼날들을 쳐낸다. 그는 이것이 통할지 궁금해한다. 리키의 무기가 에너지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그는 상대가 경계를 늦춘 짧은 순간을 절호의 기회로 여긴다. 리키는 일격의 싸움을 끝내려 준비하지만 우르스는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꽤 괜찮다고 말한다. 그는 상대가 곧 보게 될 두 글자에 대해 질문한다. 리키는 대답할 준비를 한다. 우르스가 그의 뒤에 나타나 공격하며 정답은 잔상이라고 밝힌다. 그는 우르스가 또 몰래 접근했다며 불평하며 꾸짖는다. 우르스는 그래도 다른 2학년 학생들보다는 낫다고 말한다. 1학년 우등반 선배 합동 수업이 취소되었다는 공지가 나온다. 그 이유는 귀족 사건의 용의자인 유리수가 나타나 다시 학생들과 대치했기 때문이다. 지아가 결연한 표정으로 복도를 걷는다. 메이지스 교장이 그녀의 이름 혜원을 부른다. 그녀는 보고를 받았는지 묻는다. 그는 다른 교사들이 그녀를 찾는 동안 사건에 대해 들었다고 확인해준다. 지아는 현장으로 가는 것을 제지당했다고 설명하고 교장은 그녀가 참을성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가만히 있었다고 밝힌다. 지아는 이것이 교사들을 직접 조종할 수 있는 고위 권력자의 소행이라고 믿는다. 메이지스 교장은 자신도 범인이 고위 귀족이라고 믿는다며 동의한다. 그녀는 진지하게 그를 쳐다본다. 그녀의 마음속에 파손된 교실의 이미지가 스쳐 지나간다. 잔해 속에서 그녀는 교장에게 말을 건다. 그러고는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메이지스가 그녀의 이름 혜원을 부른다. 그는 상황이 그녀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불안하다고 말한다. 기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자신도 분노한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관련 없다고 맹세하며 그녀를 억류한 교사들이 명령을 따랐다고 믿기에 그들을 신문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녀는 자기 학생들과 대치한 것이 2학년 우등반 학생들이었으니 그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다. 교장은 그들이 유리수와의 대치에서 회복 중이며 조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알린다. 기는 유리수가 제국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메이지스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곧 알아내야 한다고 답한다.
그는 이 인물이 학교에 숨어 비밀리에 계획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라고 결론짓는다. 유리아는 커다란 고기 2덩이를 보며 기뻐한다. 엘라는 음식이 맛있다며 감탄하고 고기를 먹고 있는 유리안에게 디저트를 권한다. 그는 그들이 또 다른 위험한 수업을 계획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5등반에서 뒤처지게 될지 궁금해한다. 크리스가 그들의 태도를 문제 삼지만 리조가 짜증내며 그를 꾸짖는다. 크리스는 직접 대결로 결판 내자고 도전하지만 리조는 그 도전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답한다. 히나와 골리앗은 자신들도 범인에게 당했지만 즉시 회복 능력 덕분에 괜찮아 보인다고 말한다. 시아는 그것이 부럽다고 말한다. 무가 갑자기 반응한다. 시아가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제이드가 엘라와 유리안을 부르며 다가온다. 그는 둘 다 무사해서 기쁘다고 말하고 유리안은 제이드가 괜찮은지 묻는다. 제이드는 갑자기 기절했지만 가끔 있는 일이라 괜찮다고 확인해준다. 엘라는 제이드에게 그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제부터 혼자서 하려 하지 말고 함께 이겨내자고 부탁한다. 제이드가 엘라에게 자신들이 소중한 친구냐고 묻자 그녀는 그 질문에 반응한다. 그는 그 생각에 기뻐하지만 유리아는 누나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점심 메뉴, 그 다음에야 제이드라고 말한다. 제이드는 자신에게 행운을 빈다.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선배 합동 수업에서 모든 1학년 학생들은 무사히 빠져나왔다. 유리안 또한 5등반에서 무사히 빠져나왔다. 몇 달간의 평화 후 메이지스 교장은 특기생 유리안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퇴학당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유리안은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퇴학 위기에 처한다. 원래 특기생으로 입학할 때 낮은 성적에 대한 퇴학 조건이 있었다. 하지만 교장은 그가 이번 시험도 쉽게 통과할 것이라고 믿고 유리안도 동의한다. 교장은 헛기침을 하고 설명을 계속한다. 이번 시간은 왕립 마법학교의 중간고사로 5등반을 위한 몬스터 사냥 시험이다. 모두 각자의 시험 숲으로 들어가며 통과하려면 20점을 모아야 한다. 리조는 20점이 복잡하게 들린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크리스는 그의 말투를 꾸짖는다. 메이지스 교장은 리조 학생의 질문을 칭찬한다. 그는 늑대, 곰, 호랑이 같은 야수형 몬스터는 1레벨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밝힌다. 그는 검, 활, 도끼 같은 무기형 몬스터는 2레벨이라고 설명을 이어간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형 몬스터는 3레벨로 분류된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형 몬스터는 4레벨이라고 밝힌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계에는 5레벨 몬스터가 단 하나뿐이라고 언급한다. 교장은 몬스터의 힘이 강해질수록 인간에게 가하는 위험도 커진다고 명확히 한다. 유리아는 설명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몬스터가 인류의 적이라고 결론짓는다. 리조가 그의 말을 끊고 20점 시스템에 대해 다시 묻는다. 메이지스는 다시 한번 리조 학생의 좋은 질문을 칭찬한다. 그는 1레벨 몬스터는 2점, 2레벨 몬스터는 5점이라고 설명한다. 골리앗은 그냥 20점을 사냥해서 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더 설명이 필요한지 의문을 표한다. 교장은 시험 기간이 5일이며 개인전이라고 알린다. 유리아는 힘을 드러내지 않고 통과하려면 2레벨 몬스터 4마리를 사냥해야 한다고 계산한다. 무바가 교장에게 3레벨 몬스터는 몇 점인지 묻는다. 교장은 1학년 학생들 중에서 그녀가 그 질문을 한 3번째 학생이라고 말한다. 그는 3레벨 몬스터는 20점이지만 마주치면 즉시 후퇴하라고 경고한다. 레이첼은 3레벨 몬스터는 학생이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가륜비 교수는 이번 시험에서 3레벨 몬스터는 자신들이 처리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기는 이번에는 몬스터든 적수인 유리수든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5등반의 전담 경호원으로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유리안은 중간고사 동안 감시가 강화된 것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유리안이 힘을 드러내지 않고 중간고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교장은 몬스터 사냥 시험을 발표하며 1레벨은 2점, 2레벨은 5점이라고 설명한다. 유리안은 시험이 쉽기는 하지만 통과하려면 총 20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많은 이들이 이 시험을 지켜보고 있으며 특히 기 교관의 눈이 그렇다는 것이 밝혀진다. 크리스가 다가와 유리안에게 시험이 개인전이라는 것을 알았냐고 묻는다. 그는 치유밖에 못하는 녀석이 어떻게 혼자 20점을 모을 수 있겠냐며 그를 조롱한다. 엘라가 그를 변호하며 어떻게든 돕겠다고 하지만 유리안은 그저 고맙다고 말한다. 그는 오히려 이게 더 낫다고 대답한다. 가륜비 교수가 교장에게 다가간다. 그는 이미 학생들을 지정된 장소로 보냈다고 알린다. 메이지스는 그를 축하하고 한 여교사는 수정구슬을 사용해 학생들을 관찰한다.
수정 구슬이 시험 장소와 연결되기 시작한다. 마법 장치에 사루티 공주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교사는 연결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고 교장은 만족스러워 보인다. 그는 수정 구슬 중 하나를 집어들고 누가 가장 먼저 시험에 통과할지 궁금해한다. 한 교수는 나이에 비해 비범한 재능을 가진 공주가 당연히 첫 번째로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륜비는 리키를 언급하며 그 학생 또한 뛰어나 보인다고 말한다. 다른 교사는 1학년 학생들이 모두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특기생에 대해 묻는다. 한 교관은 그 평민이 첫 번째가 될 것이라고 의심하며 혼자서는 시험을 통과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교사는 그가 퇴학당할 리 없다며 유리아는 반드시 학교에 남아야 한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의 즉시 완전 회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시험에 통과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숲속에서 유리아는 감시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하늘에 떠서 자신을 지켜보는 눈을 발견한다. 유리아는 20점을 얻지 못하면 퇴학당할 것이고 힘을 드러내지 않고 통과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이 세계에서 즉시 완전 회복이 엄청난 기술이라는 것을 떠올린다. 유리아는 힘의 한계가 공격력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는다. 그가 한눈을 파는 사이 거대한 쥐가 그의 뒤에 나타난다. 그는 돌아서서 그 생물이 무섭게 생겼다고 말한다. 거대한 몬스터가 유리안을 공격하려 한다.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떠다니는 눈을 본다. 그는 지팡이로 거대한 물의 소용돌이를 만든다. 한 교사가 환상적인 물의 흐름이라며 기뻐한다. 한 교관은 학생이 자신이 만든 마법 장치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에 놀란다. 기는 그가 뛰어난 마력을 가졌지만 힘이 부족하여 생물이 여전히 서 있다고 말한다. 유리아는 젖은 쥐 같다며 그것을 조롱한다. 그는 역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심장에 고통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의 심장이 즉시 반응했던 때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그는 몇 배 더 강한 힘을 사용하려 했었고 이는 어느 정도의 힘은 발각되어도 죽음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대한 쥐가 둘로 나뉜다. 유리아는 이제 똑같이 생긴 몬스터 3마리에게 둘러싸인다. 그는 치명적인 힘의 정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한다. 쥐들 중 하나의 뒤에 해골 몬스터가 나타난다. 유리아는 그 생물을 유심히 지켜본다. 겉모양의 몬스터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 생물은 빠른 속도로 전진한 후 여러 번의 공격으로 거대한 쥐를 공격한다. 유리아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피한다. 검이 남은 몬스터들을 물리친다. 선생님들은 수정 구슬을 통해 그 장면을 지켜본다. 연기가 거치자 전장은 고요해진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회복한다. 한 선생님은 즉각적인 회복에 환호하고 교관은 피해가 없다는 것에 놀란다. 유리아는 저런 레벨이 몬스터가 5점짜리였다고 말한다. 그는 엘라가 점수를 잘 모으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제이드는 엘라에게 앞에 있는 몬스터를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 생물체는 레벨 2 몬스터로 밝혀진다. 제이드는 유리안을 찾기 위해 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한다. 엘라는 도끼 몬스터가 공격을 준비하자 그가 곤경에 처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제이드와 그녀는 다가오는 생물체를 지켜본다. 그는 자신의 기술로 몬스터의 일격을 가로막기 위해 앞으로 돌진한다. 그리고 그는 다가오는 공격을 막으려 애쓴다. 제이드는 그 생물체의 힘에 반응한다. 엘라가 그를 도와 일격을 막는다. 둘은 힘을 합쳐 공격에 저항한다. 제이드는 방어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지만 충격의 힘에 뒤로 날아간다. 제이드는 엘라에게 고마워하고 그녀는 소중한 친구인 그 덕분에 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 말에 반응하고 엘라는 손이 아직 저리다고 말한다. 그녀는 레벨 2 몬스터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유리안이 심하게 다칠까봐 두려워한다. 엘라는 결의를 다진다. 그녀는 서둘러 몬스터를 처리하고 유리안을 찾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이드는 그 계획에 동의한다. 엘라가 동의하자 제이드는 그 녀석이 혼자서 점수를 모으기는 어려울 거라고 말한다. 그들은 방금 레벨 2 몬스터와 싸웠다. 적은 강했지만 막을 수 없는 상대는 아니었기에 그들은 더 자신감을 얻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놀라서 위를 쳐다본다. 하늘에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레벨 3 몬스터인 허리케인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감시실에서 선생님들은 시험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 수정 구슬 중 하나가 숲속에 혼자 있는 유리안을 보여준다. 교관들은 마법 장치를 통해 학생들을 계속 감시한다. 갑자기 수정 구슬 중 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것을 들고 있던 선생님이 반응하며 이게 뭐냐고 묻는다. 메이지스 교장은 A-2, B-3, C-1 구역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한 교관은 총 3마리의 레벨 3 몬스터가 목격되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메이지스는 이상하다고 말한다. 이곳은 1학년 학생들을 위해 지정된 숲으로 레벨 1과 2 몬스터만 나타나기로 되어 있었다. 이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그는 가륜비, 제리, 회원을 부른다. 그는 레벨 3 몬스터가 목격된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한다. 메이지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왕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숲속에서 허리케인 몬스터가 모습을 드러낸다. 엘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이를 쳐다본다. 그녀는 저 레벨 3 몬스터가 대체 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저걸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고민한다. 제이드가 엘라에게 집중하라고 소리친다. 그는 선생님들이 곧 도착할 테니 그때까지 맞지 말라고 경고한다. 엘라는 그 계획에 동의한다. 그녀의 생각은 유리안에게 향하고 그가 괜찮은지 걱정한다. 갑자기 엘라의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제이드가 손을 뻗으며 잡으라고 소리친다. 공중에서 그들의 손이 거에 닿을 뻔한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말라고 경고한다. 제이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땅에 안전하게 착지하려고 시도한다. 갑자기 제이드는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한다. 몬스터가 공격을 시작하자 그는 피하라고 소리친다. 일격이 두 사람 모두를 강타하여 날려버린다. 풀밭에 누워 제이드는 엘라에게 괜찮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제이드는 몸을 일으켜 위를 쳐다본다. 그는 두 몬스터가 길을 막고 있어 이기가 연달아 닥친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이드와 엘라는 다가올 전투를 준비한다. 그는 길을 모으고 그녀는 검을 준비한다. 제이드는 탈출하려면 억지로 길을 뚫어야 한다고 외친다. 도끼 몬스터가 공격하기 위해 앞으로 돌진한다. 제이드는 일격을 막을 준비를 한다. 흑검 제8형을 사용해 그는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를 만든다. 예상대로 그는 성공적으로 일격을 막아낸다. 엘라의 검이 기운에 휩싸인다. 그녀는 제이드의 방패를 뛰어넘어 다른 몬스터를 공격한다. 그녀의 칼날이 그 생물체와 충돌한다. 엘라는 일격의 충격에 반응한다. 그녀의 공격은 그 생물체에게 피상적인 피해만 입혔다. 제이드가 달려와 괜찮다고 말하자 엘라는 놀란다. 그는 몬스터를 향해 돌진한다. 회상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작정이었는지 묻는다. 제이드는 괜찮으며 그들을 위해서라면 두려움이 없다고 대답한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 찬다. 그녀는 그게 아니라고 바로잡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할 필요는 없다고 이어서 말한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자신과 동료 그리고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조언한다. 제이드는 마검의 사용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말을 떠올린다. 사실 그는 레랄과 마주했을 때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희생으로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문제였음을 회상한다. 그리고 그는 유리안이 자신이 얼마나 다쳤는지 지적했던 것을 기억한다. 또한 그는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지키려 했다는 엘라의 말도 떠올린다. 그의 동생들의 모습이 나타나 다치지 말라고 부탁한다. 현재로 돌아와 그의 표정이 바뀐다. 그는 마검제 1형을 발동하여 해골 모양의 공격을 만들어낸다. 엘라는 그 장면을 보며 저게 뭐냐고 묻는다. 엘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그가 무슨 무기를 쓰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제이드의 놀라운 기술에 감탄한다. 허리케인 몬스터가 공격을 준비한다. 제이드는 엘라에게 다가오는 것을 조심하라고 소리친다. 강한 돌풍이 그들을 공중으로 날려버린다.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반응한다. 그녀는 단순한 돌풍에 저렇게 날아갈 수 있다니 놀라워한다. 그녀는 추락에 대비한다. 엘라는 여기서 떨어지면 분명히 라고 깨닫는다. 그녀는 유리안을 생각한다. 갑자기 그들의 추락이 공중에서 멈추고 그들은 안전하게 떠 있다. 엘라는 부드럽게 착지하고 제이드는 땅에 떨어진다. 그녀는 유리안을 부른다. 유리안이 모습을 드러내며 저게 레벨 3 몬스터냐고 묻는다. 제이드는 그를 부르며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유리안은 선생님들이 오고 있다고 상기시킨 후 몬스터를 향해 저게 20점짜리냐고 묻는다. 유리안이 셋이서 한번 물리쳐보자고 제안하자 제이드와 엘라는 놀란다. 제이드는 진심이냐며 방금 상황을 보고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 묻는다.
엘라는 겁먹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며 유리안이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유리안은 그저 신나서 20점짜리라고 되뇌일 뿐이다.